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이 우리를 속였다. 2. K9의 비범한 3. 미국과 러시아는 경악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독일, 자존심 강한 나라가 한국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에 독일은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해 구걸할 뿐만 아니라 운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직접 한국에 전화를 걸어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한국에게 그동안의 인연을 생각해 도와달라는 말까지 하며 저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대체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독일이 한국에게 이렇게까지 매달리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속이 타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 그 주인공인데요. 강경한 러시아 전선의 중심 국가로 유럽에서 주도적으로 러시아 반대 세력을 형성한 가운데 러시아는 이런 독일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독일의 약점을 틀어쥐면서 실력 행사에 나섰죠. 처음에는 독일은 러시아의 협박에 아무렇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러시아가 가진 무기가 슬슬 효력을 발휘하는 겨울로 넘어서면서 러시아가 가진 무기는 바로 천연가스. 독일은 예전부터 싼 가격에 공급되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이용해 대부분의 에너지 자원을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원전을 비롯해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발전소를 건립했으나 사실 그것만으로 독일 경제를 굴리기에는 턱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리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는 행동을 통해 독일이 얼마나 에너지 문제에 있어 취약한 국가인지 드러났습니다. 당장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독일 전역에서 에너지 수급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쳤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독일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천연가스를 모조리 사용해도 올해 겨울에는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측이 경제 전문가들 입에서 나오면서 독일 시민들은 패닉에 빠졌죠. 이뿐만 아니라 향후 수입할 천연가스 가격도 독일 시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독일 가스 가격 비교 포털 체크24는 작년 독일은 4인 가구 기준 174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2022년에 들어서 534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하며 독일 에너지 산업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고 표현했는데요. 실제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담금은 독일 경제가 져야 할 의무라고 표현하며 이에 더해 부담금이 없다면 독일 에너지 시장은 붕괴할 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시민들 역시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등 정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에너지 수급을 위해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과거의 유물로 생각되던 땔감이 다시 독일 사회에서 인기를 끌며 주요 에너지원으로 복귀하는가 하면 석탄을 비롯한 갈탄 수입이 늘어나면서 해외 직구로 품질 좋은 석탄 수입에 독일 국민들이 나서는 대체 에너지를 찾는데 독일 시민들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독일 시민들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에 더해 독일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내세운 정책이 바로 LNG 터미널 건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에너지 기업 알베 그룹, 네덜란드 가스니가 슈니와 브룬스베텔 LNG 터미널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히며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싸서 러시아에 다량의 에너지를 의존했던 결과를 부랴부랴 LNG 터미널 건설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독일 북부에 위치한 브룬스베텔 LNG 터미널이 안정화되면 여기서 공급받는 연간 LNG 양은 80억 입방미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야 안정화된다는 차원에서 점점 다가오는 겨울 에너지 대란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방법이었죠. 급한 마음에 독일은 에너지 수입을 논의하며 캐나다와 합의를 통해 에커 천연가스의 LNG 수입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만난 올라프 숄츠 총리는 캐나다 동부 해안의 LNG 터미널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결정지었죠. 겨우 숨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독일에게는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LNG를 실어와서 독일까지 견인할 LNG 운반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죠. 현재 LNG 운반선의 최강자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을 무섭게 쫓던 중국이 스스로 기술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주춤하던 사이 한국은 기술 격차를 벌리며 업계 탑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죠. 올해 상반기 글로벌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발주량은 작년 상반기 대비 400% 이상 드러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주종인 LNG선은 이제 명실상부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10척 중 7척이 한국에서 수주되었고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죠. 조선업계에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술. 영하 163도의 극저온 탱크에 저장해 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기술은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될 경우 배가 두둥강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상 폭발 사고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성과 탁월한 저온 탱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바로 LNG 운반선 분야입니다. 일찍부터 극저온 탱크 기술을 보유했고 탁월한 실력을 보였기에 한국은 최강자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중국이 인력을 투입해 저가 상품을 만들었고 한국보다 더 싼 가격에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다는 소식에 중국이 한국의 뒤를 이어 LNG 운반선 왕좌를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자리를 그렇게 오래 유지하지 못했죠. 인건비를 이용해 저가의 LNG 운반선을 만들 수는 있었어 기술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후등 중화조선이 건설했던 LNG선 글래드스톤 호가 대표적인데요. 한국보다 싼 가격에 건조가 가능해 주목을 받았지만 2018년 호주 인근 해역에서 엔진 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선박이죠. 결국 중국의 민낯을 확인한 여러 에너지 회사들은 믿을 수 있는 한국에 다시 LNG선을 의뢰하게 되었고 한국이 계속해서 LNG선의 강자로 지금까지 그 명성을 잇고 있습니다. 한 차례 빼앗긴 과거를 잊지 않고 한국은 절치부심하며 기술은 물론이고 압도적인 건조 능력으로 최근 Q클래스 LNG선 생산에 박차를 가하며 중국과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운송 용량이 20만 세제곱미터를 넘는 선박을 Q클래스 선박이라고 보여 한 척당 가격이 3천억이 넘는데요. 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소위 말하는 빅3만 이를 만들 수 있죠. 중국에서도 Q클래스에 해당하는 선박을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거대한 규모를 한 번에 제조하는 것은 아무리 인력을 동원해도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조선업체들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이 밖에도 한국 조선업계 최강자들은 세계 첫 이중 연료 엔진을 개발하며 다른 국가의 조선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저압식 액화천연가스의 NG 이중 연료 엔진을 만든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19,000마력급의 이 엔진은 LNG와 디젤 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 오토사이클 시스템을 적용해 저압으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선내 연료 공급 시스템을 단순화시킬 수 있죠. 이를 통해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메탄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기조로 방향을 틀고 있는 유럽의 기준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한국은 해내고 있죠. 독일에게 필요한 물건이 한국에 있는 것인데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입장에서는 대규모 LNG 운반을 통해 독일 에너지 대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 한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급하게 한국을 방문, 한국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독일 말고도 유럽 국가를 비롯 에너지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징검다리 에너지라고 평가를 하는 액화천연가스의 NG를 원하고 있기에 이를 운반할 수 있는 LNG 운반선 수요는 증했습니다. 영국 조선의 은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LNG선 선가는 7월 기준 2억 3,500만 달러로 6월에 비해 500만 달러가 오른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품질 좋은 LNG 운반선의 대부분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기에 지금부터 발주를 넣는다고 해도 기한 내에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 사태를 파악한 국가들은 이미 한국의 대규모 물량을 수주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독일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국가인데요. 그렇기에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독일의 요청에 답변을 빠르게 줄 수 없는 형편인데요. 이미 대기를 하고 있는 중동의 국가들을 비롯 미국에서도 가스 운반의 한국 LNG선을 미리 예약해 놓았기에 독일이 가용할 수 있는 LNG선은 한정적이죠. 그렇다고 함부로 중국이나 일본 등 기술이 떨어지는 국가에게 LNG선을 요청했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크기에 독일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10조 원어치의 대규모 LNG선 계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원하는 양의 LNG선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죠. 과연 독일은 한국의 마음을 사로잡아 원하는 물량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K9 자주포의 파생형인 폴란드의 크라브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처참하게 엑스살났다는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공격으로 격에 쓰된 크라브 자주포를 분석한 결과 놀랄만한 결론이 나와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한국 무기 계약을 엎어버리자던 폴란드 반대파들은 할 말이 궁색해졌다고 합니다. 이참에 K9을 까내리려던 일본 극우 네티즌들도 예상치 못한 반전에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하네요.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K9 자주포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폴란드의 크라브 자주포가 러시아의 반격에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최근 기승 부리고 있는 러시아의 자익스 드론 렌시 을엄폐 중이던 크라브 자주포를 공격한 건데요. 크라브 자주포의 상부 포탑이 완전히 날아가버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하며 PZH-2000보다 어느 부분에선 훨씬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크라브 자주포인데 그 방어력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크라브 자주포의 격파 소식의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K9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전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나와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크라브 자주포가 엑스파된 사진입니다. 앞서 상부에서 공격을 받아 완파되었던 크라브 자주포와 다르게 대전차 엑스레이를 받고 궤도와 하부가 손상되어 운용이 불가능해진 크라브 자주포인데요. 앞서 경우와 다르게 이번에는 사익스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공격당한 부위가 차체였기 때문인데요. 한국 K9의 차체를 그대로 가져다 쓴 부위만이 공격에서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크라브 자주포의 차체는 K9과 같은 부품을 쓰고 있지만 포탑 부분은 영국 AS-90 자주포의 포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탑 부위의 장갑만이 차체에 비해 부실한 사람으로 치자면 하체만 근육이 넘치는데 상체는 비실한 체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국내 포스코에서 특수 제작한 두께 35mm의 고명도 고장력 특수강을 사용한 장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부 10m 고도에서 폭발한 152,155mm 포탄에 대해서도 승무원을 보호하는 게 가능하죠. 이에 비해 크라브 자주포 포탑 부분 장갑은 최대 17mm에 불과해 K9 자주포 장갑의 절반도 안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AS-90 포신이 이미 단종돼버린 구형인데다가 실전에서 포신이 과열되어 녹아 떨어져 나가는 대참사까지 일어났었죠. K9 자주포의 방어 능력은 이미 실전을 통해 검증이 됐었는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훈련 중이던 응문의 K9 자주포 중 2대가 북한의 기습 포격에 의해 고장을 일으켜 반격에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직전까지 포격 훈련 중이었기에 해치를 전부 열고 있던 자주포의 내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작동불능이 된 경우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와중에도 탑승 인원들을 지켜냈었고 나머지 사문이 곧바로 반격에 나서 K9 자주포의 방어력을 증명해냈었죠. 실제로 연평도 포격 사건은 해외에서 우리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의 실전 경험을 증명하는 사례로 남아 K9 자주포가 불티나게 팔릴 수 있게 해주었죠. 이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크라브 자주포 손실로 인해 폴란드 내부 한국 무기 반대론자들의 세력이 힘을 못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폴란드이지만 자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 정권과 반대하는 야당에서 다음 정권을 잡게 될 경우 한국과의 무기 수출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죠. 이들이 그 근거로 삼은 것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준 크라브 자주포의 활약이었는데요. 자국산 자주포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활약하고 있는 것을 과시하며 폴란드 방산도 세계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건 꿈에 지나지 않았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라브 자주포는 확실히 준수한 성능의 자주포이긴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게 폴란드의 방산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탑은 이미 영국에서 검증된 자주포의 포탑을 가져다 썼고 자체 제작하려 애쓰던 차체도 끝끝내 반동 제어도 하지 못하는 실패작이라 K9의 차체를 가져다 완성한 것이 크라브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부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폴란드에서 조립만 한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한국제 차체가 없었다면 완성되지 못했을 무기이기에 해외에서도 사실상 K9 자주포의 아류작이나 파생형 취급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서의 두 번의 피격에서 K9 차체로 된 부분만이 무사해 결국 크라브 자주포는 K9의 하위 호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반적으로 K9보다 전체적으로 성능이 뒤떨어지는 크라브 자주포이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 편도 아닙니다. 게다가 크라브 자주포의 포탑은 영국에서 생산 중단되었고 폴란드에서 라이센스 생산 중이나 향후 개량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또한 이번 배송을 통해
양국의 방산 역량 격차를 확연하게 보여주었는데요. 폴란드에서 1년 동안 생산한 크라브 자주포는 겨우 20문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단 4개월 만에 23문의 K9 자주포를 보내주었습니다. 동시에 에스토니아에 보낼 6문까지 같이 보냈고 폴란드에서 생산한 크라브 자주포도 차체를 한국에서 수입해서 조립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너무 격이 달라 비교하기도 못한 지경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건 정권을 잡고 싶어하는 폴란드 정치인들 뿐인 듯합니다. 이미 크라브를 생산하고 있는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 기업인 PGZ는 크라브 생산 라인을 K2, K9 생산 라인으로 교체하고 유럽의 한국 전초 기지가 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 PGZ의 회장 세바스찬 흐와의 회장 한국 측의 KF-21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일 것이라며 한국과 방산협력을 좀 더 깊은 부분까지 이어나가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가답게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올 것이란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로도 자주포 중에서 손꼽는 방어력을 확보하고 있는 K9 자주포이지만 발전하는 대전차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9 장갑차 전용 특수장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차용으로 널리 사용 중인 DPICM의 약점을 노린 새로운 형태의 장갑인데요. 성형장약탄을 잘 살펴보면 오목한 모양으로 성형되어 폭엑스력을 한 점에 집중시켜 관동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형상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 차량 상부에 실리콘 고무로 만든 부드럽고 긴 쐐기형의 방해물을 설치할 경우 상부로 떨어진 DPICM 자탄하부에 위치한 성형장약탄 내부까지 부드러운 재질의 쐐기형 방해물이 삽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쐐기형 방해물이 자탄 내부에 삽입된 상태에서 기엑스하게 된다면 내부 삽입물로 인해 성형장약탄의 기엑스 과정이 방해받아 자탄의 관통력이 90% 이상 하락하게 됩니다.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이라 명명된 이 특수장갑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에서 K420 DPICM과 RTV 실리콘 고무로 만든 쐐기형 방해물을 사용해 테스트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시뮬레이션의 95%와 매우 유사한 94%의 관동력 감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은 실리콘이나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기존 X발 반응 장갑과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고 가볍습니다. 또한 X발 반응 장갑은 취급하기도 어렵고 작동할 경우 대량의 파편을 만들어내 장갑차 주변의 보병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있어 점차적으로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비대칭 용입체형 장갑은 성형장약탄의 라인업이 그대로 노출된 대전차 무기에만 효과적이기에 RPG-7 대전차 로켓처럼 라이너가 장갑으로 보호받는 무기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후방에서 DPICM탄 위협에 노출되는 자주포에나 장갑차에 적합하기에 현재 국내 장갑차 중에서는 AS-21 레드백에 앞서 장착되어 있고 향후 K9 자주포와 K10탄약 보급차에 장착될 예정입니다. 이번 독일 푸마 장갑차 대량 결함 사태와 더불어 PZH-2000 자주포 역시 가동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독일이 방산 강국이라는 환상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K9을 가장 열심히 까내리며 독일을 추앙하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한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평시에 105문 중 40문 정도밖에 움직일 수 없는 PZH-2000과 1000문 이상 보유하고 훈련할 때도 호래하게 쏴대는 K9을 비교하자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라지. 자국 육군 재편성을 어떻게든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건 자기 무덤을 파는 짓일 뿐더러 이 참상을 보고도 구입을 결정한 나라의 담당자는 국민에게 거리에서 매달려 버릴걸? 독일은 앞으로 5년은 수출할 여력은 없는 것일까?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육군은 굉장히 강할지도 몰라. 상대적이 아니라도 포병에 미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관계상 절대적으로 세계 톱 레벨의 육군 대국이야. 세계적으로 저기만큼 포병 밀도가 짙은 지역은 존재하지 않아. 독일 연방군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자위대도 가지고 있는 문제라 선뜻 웃을 수가 없다. 최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경쟁자들이 안에서 침몰하면서 한국 무기가 좋다고 주위에서 띄워주지 못해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단 수년 만에 바뀐 한국 무기의 위상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K방산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응원을 보냅니다. 새로운 전투기 도입 논의를 위해 공군 관계자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기종으로 한국의 카이가 만든 전투기가 가장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말레이시아군과
국산 경공격기인 FA50, 54대에 대한 추가 계약 소식을 보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크리티 아시아 측에서 처음 보도된 소식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이 18대의 경전투기 사업 확보를 위해 FA50 블록 20 기종을 인수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공군에 반드시 필요한 계획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당초 FA50 계약을 단 18대로 한정했으나 한 달 만에 물량을 2배로 늘리게 된 배경은 다름 아닌 FA50 개량 전투기를 인수하는 폴란드의 존재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48대의 FA50 블록 20 항공기와 K2전차, K2자 주포를 포함한 여러 무기 시스템들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이 첫 납수 효과를 일으킨 사례라 볼 수 있는데요. 폴란드와의 계약 규모만 무려 3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 카이가 유럽 시장에 추가로 90여 대의 FA50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니 등과는 큰 동요. 오래전부터 이 전투기에 눈독들이고 있던 말레이시아의 입장에선 다소 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언제 끝날지 모를 러우 전쟁과 유럽을 비롯 동남아시아 인접국들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양과 북태평양의 교두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언제든 전쟁의 한복판에 놓일 가능성이 있었던 말레이시아는 즉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유럽의 일부 군사 매체 사이에서 FA50은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는 등 고의적인 깎아내리 기성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됐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서 계약을 끝낸 폴란드는 물론 말레이시아나 기타 3국에 대한 수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가해질 예정인데요.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한 FA 경공격기는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마하 0.7에서 0.9 영역에서 F-16 전투기와 큰 차이가 없는 고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훈련기 기반의 전투기이다 보니 실제 전투 임무 투입 시 필요한 2에서 3시간의 항속 성능은커녕 최대 채공 시간이 고작 2시간에 불과했고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FA50의 유효 작전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투행동 반경 역시 F-16의 절반 수준은 444km에 불과하며 무장 또한 AIM-9 공대공 유도탄과 매버릭 AGM-65G, 한국형 정밀 유도폭탄인 KGB 등 공대지 유도탄 탑재가 가능하나 중거리급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이 없어 이는 타 기종 대비 수출 시장에서 밀리는 주요 이유라고 지적됐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구매욕이 싹 달아나지만 허무하게도 카이 측은 이를 맥없이 인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카이 측에 따르면 FA50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미 해군과 유럽 공군의 프로브 방식을 채택하는 쪽으로 고려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악천 후 상황에서 복수의 항공기의 동시급유가 가능하고 소형 기급에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외부 연료 탱크를 150갤런에서 300갤런으로 대형화하거나 후방동체에 연료 탱크를 내장하는 방안 등 이를 통해 채공 시간을 1시간가량 늘린다는 구상이었죠. 무장 역시 방공무기 사거리 밖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정밀 유도 무장 능력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잡음 없이 시행만 된다면 FA50의 성능 개량은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경제력이 열악한 국가들은 FA50을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기 위해 고성능 미사일 장착 등의 성능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성능 개량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업체들의 한계가 너무도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카이는 약 420억 원의 예산으로 공대지 무장을 개량하려 했으나 공대공 무장과 항속거리 개선 등을 위해선 2천억의 추가 비용이 들며 이는 국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FA50을 비판하던 매체들은 한국이 경공격기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리 없다는 확정하에 바로 이 같은 보도를 내놨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FA50의 단점을 지적하던 유럽 군사 매체들은 성능 개량이 되기 전 FA50을 기반으로 허황된 보도를 내놨다는 것이며 그 사이 한국은 FA50에 대한 완벽한 성능 개량을 이미 끝마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FA50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말레이시아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측은 카이가 폴란드에 제공한 FA50 블록 20과 거의 동일한 최신 기종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블록 20 버전이 FA50 기동 중 가장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뤄진 종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2년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원하는 FA50 블록 20에는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능동전자 주사식 이상배열 이사 레이더가 장착됐으며 또한 F-16 블록 70 전투기의 최신 변종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우프 무선 장비가 장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스나이퍼 어드밴스트 타겟팅 포드도 탑재됐는데 이는 일종의 타겟팅 센서로 공대지 정밀 타격과 정찰 기능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공중급유 프로브 시설도 당연히 탑재가 완료됐으며 영국 코밤사가 개발한 코밤 미션 시스템인 비공개 윽기미음문 덕분에 FA-50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 여겨진 채공 시간이 기존보다 무려 2시간 가까이 대폭 늘어날 수 있었죠. 이맞게 20mm 포어 에임쿡 미사일, GG-12, LGB 통합 미사일과 AGM-65 매버릭 미사일 등 무장 자체도 F-16과 던주어도 전혀 밀릴 데가 없었는데요. 러시아제 미그-29를 오랫동안 사용해온 말레이시아 공군은 교체를 위해 다른 후보 전투기들과 비교하면서도 한국을 끝까지 신뢰하며 카토의 FA-50 블록 20이 완성될 때까지 지난 2년간을 대기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족할 만한 성능 개량이 이뤄진 데다 카이 측에서 FA-50 최종 조립 라인 투자는 물론 전투기 유지 보수를 위한 MRO 센터 구축과 시뮬레이터 시설 설립에 필요한 비용도 최대 50%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실 말레이시아 투자유치 대표단이 지난 6월 경남 사천의 카이를 방문하여 민간과 군용 항공기 생산 라인을 살펴봤을 때부터 이미 한국과 FA-50에 대한 추가 계약을 확정 짓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KF-21 외에 FA-50의 성능 개량 사업이나 노후 전투기 조기 대처 등 카이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강점을 두겠다는 경영진들의 의사가 현장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블록 20단계를 거쳐 새롭게 탄생된 FA-50은 종전의 F5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F-16과 거의 대등하거나 아주 약간 뒤처지는 수준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체 자체도 현대화를 거쳐 육면 하중을 확보하고 양력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실속 속도와 코너 속도를 낮춘 대신 순간 선회율을 대폭 끌어올린 것이 특징인데요. 순수 제공 전투기로 개발된 F-16과 비교하면 고등훈련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비행 성능은 밀리나 오히려 전자장비의 수준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황인식 능력과 높은 수준의 중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 등 앞서 폴란드 국방부가 이 전투기에 피같은 국방 예산을 쏟아본 데는 분명 확신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죠. 적어도 KF-21이 완성되기 전까진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그 기타 3국의 하늘을 든든하게 지켜줄 FA-50은 훈련기답지 않은 우월한 성능으로 KF-21의 수출 계약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의 성능 개량 소식은 이미 5세대 전투기 구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여러 국가에 입소문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언제 어디서 또 대규모 계약이 터진다면 출고까지 몇 년을 더 대기해야 할 수도 있었기에 말레이시아 정부의 발빠른 판단은 나름 칭찬해줄 만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고등훈련기 주사 F-16 수준으로 탈바꿈시키는 한국의 항공기술력을 보자면 현재 4.5세대로 불리는 KF-21이 갑자기 5세대로 용하고 나타나 국민 모두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던 미국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에 각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미 수백 번의 실전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무기였었기에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무기가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리자 우크라이나에서 긴급히 추가 지원 요청을 해왔는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지원해줄 능력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의 제동에 걸리게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